안녕하세요. 토담입니다. 이제 고추도 어느덧 아무리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네요. 벌써 지금 이렇게 밭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만큼만 정리해두고 지금 고추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수확한 걸 딱 끄집어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Q&A라고, 즉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댓글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두 개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한 분인데 두 개를 질문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겨울 비닐하우스 고추는 땡볕을 못 봐서 여름 고추보다 덜 독하게 매운가요? 라고 요구하고요. 두 번째가 겨울하우스 고추는 땅에 영양분은 좋아서 여름보다 크기는 한데 여름보다 덜 맵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들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쉽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 즉 과학적인 좀 측면에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라서 생략하려고 했더니, 그런데 이제 질문자님께서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질의응답 영상이니만큼 잠깐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질문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부분들은 광합성이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광합성해서 빛광의 합할합, 그리고 이제 일울성자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광합성을 쉽게 말하면은 식물 주변에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가지고 빛 에너지하고 결합해서 포도당하고 산소로 바꾸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요, 물론 광합성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또 이렇게 초심자님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좀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합성의 이제 시작 같은 경우는 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되는데요. 뿌리에서 이제 흡수된 물은 이제 식물의 물관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잎에 이제 그러면서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들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배출되는 이제 형식으로 물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증발할 증자하고 흩어질 산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가지고 증발해서 흩어진다는 이제 그의 뜻처럼 이제 잎에 있는 물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공들을 통해 가지고 증발시켜 가지고 흩날리는 작용이죠. 증산작용은 이제 빛 에너지에 반응해 가지고 기공의 이제 주변에 있는 즉 공변세포들의 활동으로 이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식물의 이제 잎에 있는 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빈 공간을 만듭니다. 위에 이제 배출시키면 그 나간 만큼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틈을 통해 가지고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리는 이제 압력을 만드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도 질문을 좀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어떤 원리냐면은 컵 속에 있는 물을 빨대로 빨아 올리는 원리입니다. 입안에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빨대를 빨았을 때 물이 안 올라오고, 입안에 물이 없고 공간이 생겼을 때 빨대로 빨면은 이제 물이 올라오는 그런 원리와 똑같은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또 체험하게 했더니 별거 아닌데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광합성 이야기 하다가 공변세포까지 이제 제가 말이 나왔는데, 이제 이 공변세포들이 어떻게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잖아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혹시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다면 그러면 이쯤에서 구독, 좋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거기 힘 받아가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공변세포 부분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광합성은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이제 빛에너지와 결합해가지고 포도당과 이제 산소로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엽록소와 엽록체 이제 설명은 생략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앞에서는 재료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이제 요인에 대해서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 토대로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광합성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제 온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산화탄소 농도나 빛의 세기는 광합성량이 어느 맥시멈에 달하면 일정량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요. 온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온도가 넘어가거나 내려가게 되면은 광합성량이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정도가 굉장히 가장 좋은 어떤 온도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보면 최고로는 35도에서 38도까지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지고요. 또 최저로는 12도, 15도까지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편차가 심하잖아요. 광합성과 관련해가지고 이 온도를 관리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까다로운 관리 작업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저희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양분, 이제 포도당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산소와. 이제 영양분은 포도당이 될 텐데, 이제, 이 포도당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식물의 질관이 아니고 체관을 통해 가지고 영양소가 부족한 곳에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주듯이 이동시켜주고, 남은 것들은 녹말이나 또 단백질, 지방, 그리고 포도당 그 자체로 해가지고 형태로 해가지고 줄기나 잎, 그리고 이제 열매 등에다가 이제 각각 이렇게 각 식물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관해 두는데요. 네, 그런 것입니다. 와, 광합성만 설명했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래서 주변에 부가 설명 부분들은 좀 많이 생략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가적인 부분들을 조금 생략했더라도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광합성에 이어가지고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이나 뭐 이온화된 양분과 뿌리의 작용 등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 이게 전체적 광합성하고 하나로 돼가지고 굉장히 좋긴 한데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 기술적인 측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그럼 이해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이제 겨울 비닐하우스 고추는 땡볕을 못 봐서 여름 고추보다 덜 독하게 매운가요? 라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름, 가을 또 이렇게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광합성에 있어서는, 왜냐면 광합성에 있어서는 빛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빛을 받는 식물의 잎에 얼마나 많은 빛 에너지가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것을 이제 광량이라고 한다면, 노지하고는 다르게 이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외피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2중, 3중 더 또는 4중까지도 내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피와 내피는 노지와 같이 이제 직사광선을 바로 쬐 수가 없고, 일정 부분 광량을 차단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작용을 좀 합니다. 이때 양분의 이제 공급과 이동에서 차이가 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노지 고추에 비해서. 그래서 하우스 고추는 노지 고추 또는 여름 고추에 비해 가지고 덜 맵게 된다는 그 질문에 제가 S라고 대답한 이유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수분의 이제 잔존 여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작용하는 부분들이 또 있지만, 이제 광합성이라는 이 부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생각했을 때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나중에는 또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까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이 부분 또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처럼 이제 광합성으로 이제 양분의 고르고 활발한 이동으로 이제 가실수에다가 충분하고 넉넉하게 보관하게 되면 매운 고추는 더 맵고 단 과일은 더 달게 되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설 관리에서는 중요합니다. 물론 노지도 자연 변화, 자연 환경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겠죠. 또한 이제 온도하고 관련해서도 시설하우스 온도가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해가 뜨고 바람이 없는 날은 40도가 웃돌아요. 여름에는 50도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지사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노지 작물에 비해서는 이제 광합성의 장애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도적인 부분에서도. 겨울 비닐하우스는 이제 땡볕을 못 본다. 이 부분에 있어서 땡볕을 못 본다의 부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 광합성이라는 부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원리로 해서 조금 덜 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노지보다 시설하우스 고추도 좀 덜 맵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분의 이동은 뭐 pH 농도라든지 뭐 염류의 직접 등의 어떤 토양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이제 나겠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관리자의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것 또한 이제 다루지 않는 점, 이 점도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겨울하우스 고추는 땅의 영양분은 좋아서 여름보다 크기는 한데 여름보다 덜 맵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여름보다 맵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서도 제가 이제 답을 좀 드렸으니까 그거랑 좀 이렇게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걸 답을 대신하고요. 이제 다만 땅의 영양분이 좋아서 여름보다 더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원을 확대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수 없다입니다. 또 과원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렇게 온도 관리별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투입비 이런 게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가지고 작물을 키운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몇 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때 또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할게요. 오늘 진짜 생략하는 부분도 너무 많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거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 하우스의 겨울 내부 온도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바람이 없다면 40도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뭐 웃돌게 되죠. 막 40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환기 요구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22도에서 30도 정도 온도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에는 최적의 온도 상태이죠. 근데 광량이 겨울이라서 많지 않은 점하고 또 밤, 새벽, 아침에 외부 온도가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되면은 하우스 내부에 이제 지온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뿌리 활동에까지 장애가 발생하는데 물을 흡수하면서 함께 이동되는 양분을 이제 물과 함께 흡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시설하우스의 특성상 이제 또 밀식 재배를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또 토양 부분에는 해가 뜨더라도 뭐 이렇게 정오 정도 되면은 해가 정중앙에 있을 때는 그 고랑에도 이렇게 해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토양 측 밑에 하부 측에는 그늘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게 돼서 한번 지온이 떨어지면 이 부분이 쉽게 복원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왜 지온을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렸냐면 지온 좀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온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이제 양분의 종류들이 달라져요. 근데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흡수가 되는 이제 질소까지도 사실은 뿌리부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흡수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이유들로 겨울 과채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열매가 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겨울 하우스의 이제 토양에는 양분이 많은 이유는 작물들이 이제 미처 이제 흡수하지 못한 잔존 양분이 되겠죠. 이것은 불용성이 되지는 않는데요.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또 뭐 양분이라든지 뭐 비료다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불용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용화가 되면은 토양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염류 직접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연작 장애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연작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겠죠.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깔끔하게 드렸으면 좋고 한데 그래도 좀 짧게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많이 생략이 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장 경험을 했듯이 어디까지가 저희 도담이 농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이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제 좋은 영상으로 자주 인사
드리는 시간들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